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한화가 K21 장갑차 기반의 경전차인 K-MPF의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해서 이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루마니아와 K9 자주포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죠. 2024년 7월 9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판매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루마니아에 대한 판매는 독일의 PGH-2000과 그리고 티르키의 T155 프리티나 자주포와 경쟁을 해서 올해 초에 우리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몇 주 전에는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번 9일에 루마니아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어제인 10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정확히 1조 3,828억이고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루마니아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주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하는 자주포는 초기 생산분만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수량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특히 재미있는 점은 K10 탄약 운반차의 수량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K9 자주포 54대와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으로 루마니아는 K9을 도입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고요.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6번째로 K9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K10은 루마니아가 4번째로 도입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비율이 역대 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화는 과거부터 꾸준히 탄약 운반차의 비율을 자주포 대비 2대2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 때문에 우리 군 관계자들과 한화 관계자들이 과거에 치열한 토론전을 하기도 하는 등 한화는 이 비율을 굽힌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아직 자주포 대비 탄약 운반차의 비율이 2대1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K10 탄약 운반차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기로 한 나라는 4개 국가인데요. 그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가 K9 24문의 K10은 6대를 도입했고요. 호주가 K9 30문의 K10을 15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집트가 K9 216문의 K10은 39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K10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나마 K10을 도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호주만 한화가 권고한 2대1의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은 아예 K10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루마니아의 계약 규모를 보면 K9 54대, K10이 36대나 되어서 그 도입 비율이 2대1을 넘습니다. 한마디로 도입 비율로만 보면 루마니아가 자주포 대비 탄약 운반차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루마니아가 나중에 K9을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장까지 만들어서 도입하는데 도입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주도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루마니아보다 더 작은 수량을 도입하지만 호주는 그 공장에서 레드백 장갑차도 생산할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루마니아 공장은 너무 도입 수량이 작습니다. 물론 그래서 루마니아도 지금 현재 우리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분명 이번에 도입하는 탄약 운반차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특이하기 때문에 뭔가 후속 도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번 계약은 패키지 계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포 수량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계약에는 정찰과 기상관측용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타이곤 장갑차를 포함한 계약이고요. 발사하는 탄약까지 포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수량에 저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루마니아에 대한 수출은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 레드백 장갑차의 도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이라 현지 공장을 유지하고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루마니아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입하는 자주포의 수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레드백도 계약을 해서 그 공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것도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LIG는 호주와 함께 M헌터라는 무인기뢰 제거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가 중심이 되어서 무인기뢰 제거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여기에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소해함에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호주군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소해 헬기가 문제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대를 도입하기로 한 대잠 헬기도 미국의 MH-60R을 도입하기로 했고 지금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작 8대를 도입하는 소해 헬기만은 국산으로 해서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수리온 기반 기뢰 제거 헬기의 모든 구성품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 중에는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가 호주와 개발 중인 M 헌터를 빼고 미국산 무인 기뢰 제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작해야 8대의 기뢰 제거 헬기를 도입하고 그래서 고작 8대에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인 기뢰 제거 시스템의 항공기 가망 인증을 받게 한다는 건 낭비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뭐하러 기뢰 제거 헬기는 국산화하는 겁니까? 결론은 껍데기인 헬기만 국산이고 국산화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소해 헬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만 늘어났지. 내용물은 전부 수입산이라는데 이걸 왜 개발하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기뢰 제거 무인 시스템은 지금 호주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건 당연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저궤도 위성통신도 이 무인 기뢰 제거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은 소해함에 배치한다고 하지만 소해함 없이 아예 단독으로 무인함선만 나가서 작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무인화된 무인 수상정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고주파 소나를 수중으로 내려보내서 기뢰를 탐지하고 그리고 무인잠 수정을 내려보내서 기뢰를 더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을 하고 여기에 자폭형 무인잠 수정을 내려보내서 기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 무인 수상정에서 운용하는 사이드 스캔 소나는 이미 우리 해군에서 고속정이나 항만 경비정에 탑재를 해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단순하게 이 무인 수상정은 기뢰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해 같은 얇은 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해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인 기뢰 제거 시스템은 한화와 해군이 제안했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에도 포함된 장비로 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는 바로 적어도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 멈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검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상무인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을 전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105mm 포 탑재 장갑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5mm 포를 가진 두 종류의 기갑 차량이 개발 중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21 장갑차의 차대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105mm 장갑차인 K-MPF. 또 하나는 바로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 105mm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정확히 이 장갑차들은 지금 보병사단에 배치되어서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 중인 K1 전차를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장갑차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아직 우리 군에서는 K1 전차의 대체 소요가 없고 각각 업체들 스스로가 개발 중인 장갑차들입니다. 우선 현대로템의 105mm 차륜형 장갑차부터 이야기하자면 원래 육군에서 차륜형 장갑차에 화력 지원용으로 30mm RCWS를 장착한 모델을 도입하려 했지만 주로 탄약을 새로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었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막대한 전시치장 물자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도입하면 무기의 가격보다 탄약을 생산하는 가격이 월등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하려 했던 30mm 기관포는 차륜형 장갑차가 최대 무장 탑재 허용 중량이 400kg이었기 때문에 이 무게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에 탑재된 30mm 체인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이 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치용으로만 소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하게 되면 탄약을 전량새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입이 좌절되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막대한 수량의 105mm 전차탄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105mm 포를 사용하는 전차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5mm 포탄이 많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로템에게 시범용으로 105mm 포탑을 장착한 차륜형 장갑차를 2대를 납품해 줄 것을 요구했고 로템은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센타우로 장갑차에 포탑을 수입해서 육군이 요구한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려 했으나 이탈리아에서 105mm 포탑의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고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고 지금은 차후에 육군으로부터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한 로템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5mm 포탑을 이탈리아에서 도입하지 않고 아예 포탑 자체를 새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05mm 포를 올린다는 장갑차가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한화의 K-MPF라는 차량입니다. 과거 한화는 K-21-105라는 경전차를 개발했고 이 차량은 K-21 장갑차의 차대에 벨기에의 코커릴사의 포탑을 올린 모델로 한화는 이 K-21-105로 필리핀의 경전차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사브라 경전차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트비아에서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면서 경전차 도입 사업을 같이 하는데요. 한화는 이 장갑차 사업에 K21을 제안하면서 경전차도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지금 우리의 K21이 가장 유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K21이 가장 유력하냐면 라트비아는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크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100여 대의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3,100억 정도를 책정해 두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라트비아는 최대한 싼 가격의 장갑차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도 레드백이 아닌 K21 장갑차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K21 장갑차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요. 당장 우리의 K21까지 해서 이번 사업에는 총 3개 회사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의 아스코드 장갑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튀르키예의 코치그룹 산하의 방산업체인 오토카르라는 회사가 만든 아르마라는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 3개 후보 중에서 우리의 K21 장갑차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K21 장갑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라트비아는 총사업비를 최대한 낮추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이 라트비아의 K21 장갑차에 차대에 105mm 포탑을 올린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두 기갑 차량의 차대가 공통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번에 한화가 라트비아에 제안하고 있는 경전차 모델은 K21의 차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확히는 공병장갑차의 차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 우리나라는 K21을 바탕으로 공병장갑차를 개발 중이고 이 공병장갑차의 차대는 지금 K21 장갑차의 차대가 강물을 도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반해서 방어력 향상을 위해서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강철로 바꾼 차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차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경전차는 무게가 30톤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대를 알루미늄으로 만든다고 해도 강물을 도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차대는 공병장갑차의 차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포탑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벨기에의 코커릴 4포탑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화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포탑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한화에서 저번 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포탑을 보면 과거 벨기에의 포탑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건 벨기에의 포탑이 최대한 경량화를 위해서 견딜 수 있는 약실압력도 최대한 낮게 기준치에 딱 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5mm 포탄이 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약실 내에서 포탄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화는 기존 K1 전차에 달린 105mm 포처럼 충분한 연료 약실압력을 가진 포를 개발해서 약실 내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걸 방지했다고 하고요. 능동방어장치는 이 화력지원 장갑차가 주로 보병과 함께 작전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저지력은 높지만 주변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트로피 시스템이 아닌 저지력은 떨어지지만 주변 아군 보병에게 피해가 적은 아이언 피스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AI 기반 360도 감시 장비 12.7mm RCWS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옵션으로 중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걸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현재 한화는 이 포탑을 수출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개발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라트비아에서 우리의 K, MPF의 경쟁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 터키와 벨기에가 공동으로 개발한 툴파라는 경전차와 필리핀에서 우리의 K21 105를 상대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사브라 경전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전차들도 지금 라트비아에서 우리 K21 장갑차와 함께 라트비아의 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장갑차들의 차대를 이용하고 있는 경전차들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사브라 경전차는 아스코드 장갑차의 차대를 이용하고 있고 튀르키예의 경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전차 사업은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하는 라트비아가 자신들이 도입하는 장갑차의 차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전차 사업은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한 나라가 경전차도 같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현재 우리 K21 장갑차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경전차도 한화의 K, MPF가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한화는 이 경전차를 우리나라 군대에도 K1 전차를 대신해서 보병부대의 화력지 원용으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K1을 대체하겠다는 105mm 포탑재 장갑차가 총 2종류인 겁니다. 물론 이 두 장갑차의 사용 용도가 정확히 같은 건 아닙니다.
우선 105mm 차륜형 장갑차는 원래 도입하려는 목적이 기갑수색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병부대를 차량화하는 중이고 보병부대가 차량화하게 되면 보병부대에서 가장 앞장을 서는 사단수색대도 당연히 차량화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7군단의 기갑수색처럼 보병부대의 수색대도 기갑화할 필요가 있고 이 수색대를 위한 기갑 차량으로 제안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화의 K, MPF는 보병부대의 화력지 원용으로 제안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병부대의 화력지 원장갑차 역할은 현재는 K1 전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론은 한화의 주장은 K1 전차를 EK, MPF로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가 두 종류의 105mm 장갑차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떤 장갑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서로 두 종류의 장갑차를 전부 도입한다고 해도 최소한 포탑은 두 장갑차가 공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두 장갑 차량 다 차륜형이냐 궤도형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30톤대 기갑 차량이고 방어력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 두 가지 장갑차가 다 필요하다고 해도 포탑은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K, MPF를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라트비아에서 우리의 K21이 승리하길 바라고 그 덕에 한화의 뜻대로 K, MPF도 개발되어서 수출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여러가지 소식을 같이 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소식을 묶어서 전하다 보니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전해야지 최대한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